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자식이라는 게 뭔지 제 나이 60이 넘도록 풀어내지 못한 숙제 같은 겁니다. 시장 바닥에 좌판을 깔고 억척같이 생선을 팔아서 번 돈으로 반듯하게 약사까지 만들어 놓으니 이제는 저놈 장가 보내는 일이 마지막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 아들놈 유지석이가 어느 날 제 앞에 웬 아가씨를 불쑥 데리고 나타나더군요. 도희씨 인사드려. 우리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고도희라는 아가씨는 참 뭐랄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하얀 얼굴에 또렷한 눈망울, 단정하게 묶은 머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그 선한 눈매였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공손히 모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고도희라고 합니다. 지석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마저 어쩜 그리 낭낭하고 맑을까요? 저는 시장에서 평생을 살아 목소리가 굵고 거친데 도희의 목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 소리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들놈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고요.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지석이가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네. 이런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오고. 제 말에 도희가 수줍게 웃으며 지석이를 쳐다보는데 두 사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선하더군요. 밥상을 차리는 내내 제 마음은 수십 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가도 한편으로는 평생 저만 알던 아들을 이제 다른 여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모든 엄마의 마음이겠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도희의 행동은 흠잡을 곳이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고 국이 식을세라 연신 제 국그릇을 살피더군요. 지석이는 그런 도희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도혜 씨가 엄마 만난다고 어제부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게 뭘까 고민하느라 잠도 설쳤대. 어머, 지석 씨도 참. 그런 말은 왜 하세요? 도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자 도희는 당연하다는 듯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과일을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한사코 마다하며 등을 떠밀어 거실로 내보냈죠. 첫날부터 뭘 이런 걸 하려고 그래. 그냥 앉아 있어요. 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지석 씨가 그러는데 어머님 손목이 안 좋으시다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제 손목이 좋지 않은 건 지석이와 저만 아는 이야기였거든요. 시장에서 무거운 생선 상자를 하도 나르다 보니 생긴 고질병이었죠. 아들놈이 제 걱정에 미리 말을 해줬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아픔까지 저 아가씨와 공유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도희는 현관에서 제 손을 꼭 잡더니 눈을 맞추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석 씨 곁에서 잘할게요. 아버님 안 계신 지석 씨에게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요. 어머님께도 딸처럼 잘하겠습니다. 눈시울까지 살짝 붉히며 말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저런 아이라면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다 싶은 믿음이 생겼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마치 잘 짜인 연극을 한 편 보고 난 것처럼 비현실적인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늙어서 내가 괜히 사람을 까탈스럽게 보나 보다 그렇게 애써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도희는 제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희 집에 들렀고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무언가를 사들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부터 시작해서 허리에 좋다는 건강 보조식품까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지석 씨가 어머님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더는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루는 도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대청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죠. 아이고 됐어. 내가 나중에 하면 돼. 너가 이런 힘든 걸 왜 해?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젊은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어머님 혼자 이 넓은 집 청소하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합치면 바로 사람 쓰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은 분명 저를 위하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들을수록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제가 평생 쓸고 닦으며 살아온 이 집이 마치 관리가 안 되는 귀찮은 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으니까요. 또 하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도희가 제 옆에 앉아 소파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소파는 오래돼서 허리에 안 좋으실 텐데. 제가 좋은 걸로 알아봐 드릴까요? 요즘엔 허리 편한 기능성 소파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파는 지석이 아빠가 살아생전 부부의 날 선물이라며 큰맘 먹고 사준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제게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난 이게 편해. 니들 살림 장만할 때나 좋은 걸로 사. 저는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도희는 제 기분을 살피는 듯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생긋 웃으며 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라며 금세 수긍하더군요. 그렇게 제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도 금방 저 자세로 나오니 제가 더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마치 영리한 조련사가 성질 나쁜 늙은 개를 다루듯 저를 능숙하게 다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도희는 어김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단 보자기에 싼 커다란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게 뭐야? 어머님께서 요즘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지석 씨랑 둘이 상의해서 좋은 걸로 한 재 지어왔어요. 보자기를 풀자 고급스러운 나전칠기 문양이 새겨진 묵직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한약 파우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약재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딱 보기에도 무척이나 비싸고 귀한 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선물을 받으니 덜컥 빚을 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해왔어.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지석 씨가 어머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지석 씨의 효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아들까지 끌어들이며 말하는데 제가 어찌 더 거절할 수 있겠어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지석이도 그 모습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도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도희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끔찍하다니까. 나보다 낫지? 우리 도희 같은 며느리감 세상에 또 없을 거야. 아들놈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어요. 저를 위한다는 예비 며느리의 정성과 그런 그녀를 보며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 저는 그 두 사람의 행복을 깨뜨리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그렇게 제 손에 들린 묵직한 한약 상자.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쩐지 제 운명을 통째로 넘겨받은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스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자 속의 한약 파우치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감촉에서 앞으로 제게 닥쳐올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고도희가 가져온 그 묵직한 한약 상자는 마치 저희 집 거실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도희가 신신당부한 대로 그 한약을 데워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맛은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쓴 약재의 맛 끝에 이상하게 혀에 감기는 단맛이 있었는데 그게 꼭 꿀이나 설탕 같은 기분 좋은 단맛이 아니었어요. 마치 혀를 코팅하는 것처럼 끈적하고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그런 단맛이었죠.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이 조금 가뿐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역시 비싼 약은 다른가 보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하며 스스로를 타박하기도 했어요. 도희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 어머님,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라며 살뜰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덕분에 아주 좋아. 고맙다라고 대답하며 제 마음속에 껄끄러운 감정을 애써 억눌렀어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시장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열쇠 꾸러미가 없더군요. 분명히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것 같았는데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이며 안방, 부엌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생선 들어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마음은 타들어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이고, 이걸 어디다 뒀을까? 내가 정말 정신이 없네. 한참을 허둥대며 자책하고 있을 때 마침 집에 들른 도희가 태연한 얼굴로 거실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어머님, 혹시 여기 보셨어요? 도희가 가리킨 곳은 제가 아끼는 난초 화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분 받침대 밑에서 제 열쇠 꾸러미를 쓱 꺼내 들었어요. 여기 있네요, 어머님. 화분 물 주시다가 놓으셨나 봐요. 저는 그 열쇠를 멍하니 받아들었습니다. 제 평생 난초 화분 밑에 열쇠를 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제가 그곳에 열쇠를 놓았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 앞에서 도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너무 놀라셨죠? 요즘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지석 씨가 알면 또 걱정할 텐데. 제가 앞으로 더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깜빡하고 거기에 둔 걸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시장에 늦었다는 생각에 더는 따질 경황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는 난초 화분 밑에 놓여있던 그 서늘한 열쇠의 감촉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정신없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아들 지석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괜찮아? 나 집이지. 왜 그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엄마, 정말이야? 방금 도희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가스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그냥 외출했다고. 도희가 우연히 집에 들렀다가 발견해서 불 껐다고 하던데 하마터면 불 날 뻔했다고. 제발 좀 조심해줘, 응?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집에서 불 한 번 쓴 적 없어. 시장에서 바로 온 건데. 엄마, 도희가 거짓말하겠어? 냄비가 새까맣게 다 탔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을 놓고 다녀?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지석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희가 보냈다는 그 새까만 냄비 사진이 아들의 눈에는 제 부주의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된 것이죠.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맨발로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위엔 어떤 냄비도 없었어요. 그럼 지석이가 봤다는 그 까만 냄비는 대체 뭘까요? 도희가 일부러 다른 냄비를 태워서 사진을 찍어 보낸 걸까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제게서 떠나 있었어요. 아들의 머릿속에 저는 자꾸 깜빡해서 사고나 치는 늙은 엄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러움과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저 사이에 고도희라는 아이가 교묘하게 벽을 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죠. 제 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터전인 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십 년간 저울 눈금 하나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온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내주고 말았어요. 5만 원을 받고 2만 3천 원짜리 고등어를 팔았으니 2만 7천 원을 거슬러 줘야 하는데 제가 멍하니 7천 원을 내준 겁니다. 아니 아줌마, 장난해? 돈을 제대로 줘야지. 단골 손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 가게 박 사장이 달려와서 아이고 김 사장. 미안해요. 우리 서 씨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자, 여기 2만 원 더 받으셔라며 상황을 수습해 주었죠. 손님이 투덜거리며 돌아간 뒤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계속 넋을 놓고 있네. 안색도 안 좋아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실실 웃으며 아니야.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그래라고 둘러댈 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내 가게에서 내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간단한 계산조차 헷갈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시장 상인회비를 내러 은행에 갔을 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늘 상인회비를 모아두는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달 회비 30만 원과 여윳돈 20만 원을 합쳐 분명 50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이었죠. 그런데 은행 창구에 통장을 내밀자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는 겁니다. 사모님, 이 통장에는 잔고가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확인했는데 50만 원 들어있었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전산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틀 전에 사모님께서 직접 창구에 오셔서 50만 원 전액을 찾아가셨어요. 직원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은행에 온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요? 제가 직접요?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전표에 사모님 서명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내민 전표에는 누가 봐도 제 필체가 분명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쓴 글씨가 맞는데 저는 그 돈을 찾은 기억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은행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열쇠, 가스, 불, 거스름돈,
그리고 통장에 50만 원.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병에 걸린 걸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서운 병이 나에게도 찾아온 걸까?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거실 한쪽에 놓인 한약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아침에 먹고 남은 빈 한약 파우치가 놓여 있었죠. 순간 안개처럼 뿌옇던 제 머릿속이 번개처럼 번쩍 하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은 제가 저 한약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한약 파우치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비닐의 감촉.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끈적한 단내. 저는 그 파우치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을, 제 정신을, 제 삶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무언가였어요. 이제 더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고도해 그 여우 같은 년이 제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제 눈에서 두려움의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한약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데워 싱크대에 몰래 버리고 빈 파우치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도희에게서는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잘 먹고 있어. 덕분에 몸이 가뿐한 것 같아라며 거짓말을 했죠.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저 여자의 꼬리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며칠간 약을 끊자 신기하게도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헷갈리던 계산도 다시 예전처럼 빨라졌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사라졌어요. 제 몸이 그 약의 정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죠. 저는 이제 확신을 넘어 저를 이렇게 만든 고도희에 대한 살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을 옆에 끼고 내 앞에서 천사처럼 웃으며 뒤로는 내 정신을 갉아먹는 약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던 주말, 아들 지석이가 오랜만에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희와 함께 오지 않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지석이는 밥을 먹는 내내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엄마, 요즘은 좀 어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럼. 아주 좋아. 너희가 신경 써준 덕분에 쌩쌩하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석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엌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근데 엄마, 그 한약 말이야. 다 먹었어? 아니, 아직 몇 봉지 남았어. 왜? 아니, 그냥. 그 약재 냄새가 좀 독특해서. 보통 기력 보강약에는 잘 안 쓰는 건데 싶어서. 약사인 아들이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예리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런가? 난 약은 다 거기서 거기 같던데. 도희가 워낙 좋은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렇구나. 혹시 그 약 어디서 지었는지 알아? 글쎄. 도희가 알아서 해온 거라 나는 잘. 저는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지석이의 얼굴에는 찜찜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약사로서의 직업적인 감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이는 아직 그 의심의 화살을 제 예비 신부인 고도희에게 차마 돌리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도희가 처음 한약을 가져왔을 때 담아왔던 그 나전칠기 상자를 찾아냈어요. 그날 이후로 거실 장식장 위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죠. 저는 상자를 들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뚜껑 안쪽,
상자 밑바닥, 경첩 사이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제조원이나 판매원의 정보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흔한 상표 스티커 하나 붙어 있지 않은 완벽하게 깨끗한 상자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출처를 일부러 숨기고 있는 유령 상품처럼요. 인연을 어쩌면 좋을까? 저는 상자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아들도 아직 긴가민가하는 상황이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를 믿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화기를 들고 시장 옆 가게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은 시장에서 거의 30년을 함께 장사하며 속을 터놓고 지낸 유일한 친구 같은 동생이었어요.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박 사장, 나 서씨야.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어? 잠깐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박 사장은 군말 없이 알았어, 언니. 금방 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뒤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박 사장을 식탁에 앉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열쇠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스불 소동,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준 일, 그리고 은행 통장에서 사라진 50만 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고도희의 한약에 대한 제 의심까지 전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사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박 사장은 주먹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어요. 아니,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을 봤나. 언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딱 들어보니까 그년이 작정하고 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야, 꽃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지석이도 아직 저쪽 말을 더 믿는 것 같고. 증거는 만들면 되지. 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년들 잡으려면 우리도 머리를 써야 돼. 말로만 해서는 절대 꼬리 안 밟혀. 박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그년이 다시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믿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녹음기가 있어야 돼. 그년이 방심해서 짓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녹음해야 법적으로도 증거가 되는 거야. 박 사장의 말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사장과 함께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손톱만큼 작지만 성능은 아주 좋은 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덫을 놓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기어들어가고 힘없는 척하며 도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희야, 나다.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잠깐 우리 집에 좀 들러줄 수 있을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제는 돈 계산도 못하겠어. 이러다가 큰일 치르기 전에 지석이한테 이 집이라도 미리 명의를 넘겨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수화기 너머로 도희가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님. 당연히 가야죠. 제가 금방 갈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 옆에 있는 작은 탁자 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녹음기를 단단히 붙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집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저 악독한 여우 같은 년의 가죽을 내 손으로 반드시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고도희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죠. 현관문을 열어주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정말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도희의 손을 뿌리치고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멍한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이리 나와서 나랑 밥 먹어야지. 제 말에 도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제가 죽은 남편을 텔레비전 속 인물과 헷갈려 한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들고 귀에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지석이 집이죠? 우리 아들 좀 바꿔줘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도희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정이나 걱정이 아니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만족감과 저를 한심하게 내려다보는 경멸의 빛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죠.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 손에서 리모컨을 부드럽게 빼앗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전화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네. 저는 그런 도희의 손을 뿌리치며 칭얼거렸습니다. 싫어. 우리 영감이랑 통화할 거야. 저리 가. 마치 대여섯 살짜리 아이처럼 떼를 쓰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보였을 겁니다. 도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잔을 떠와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지석 씨한테는 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절대로 혼자 두지 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한 미소였죠. 저는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척하다가 소파 밑으로 슬쩍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소파에 기대어 깊이 잠이 든 것처럼 색색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들었다고 확신했는지 도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구석으로 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잠든 척 연기를 계속했어요. 탁자 밑에 붙여놓은 작은 녹음기가 제발 이 모든 상황을 똑똑히 담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저 도희예요. 도희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실장님 대박이에요. 완전히 성공했어요. 약발이 너무 잘 받아서 이제 저도 못 알아봐요. 방금 전에는 텔레비전 보고 자기 남편이라고 하더라니까요. 하하. 그 경박한 웃음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네. 서류요? 그럼요. 다음 주에 바로 작업 들어가죠. 지금 상태면 그냥 도장 들고 와서 찍으라고 해도 찍을걸요? 아니, 그냥 제가 손잡고 찍어도 모를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네. 그럼요. 수고비는 두둑하게 챙겨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끊을게요. 통화가 끝나고 도희는 잠시 더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제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라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밑에서 녹음기를 떼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사장을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리다가 이내 도희의 생생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장님, 대박이에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사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사람을 아주 바보로 알고 가지고 놀았네. 이 악마 같은 게. 박 사장은 분을 이기지 못했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맞아떨어졌다는 안도감과 이제 저년을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한 냉철한 계획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녹음기와 증거물로 남겨두었던 한약 파우치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아들 지석이의 약국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석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이 아침에 어쩐 일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석이의 팔을 잡아 끌고 약국 안쪽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테이블 위에 녹음기와 한약 파우치를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지석아. 응, 엄마. 엄마가 지금부터 뭘 좀 들려줄 건데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 화도 내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는 거야. 알았지? 제 단호한 목소리에 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저를 미치게 했던 고도희의 그 경박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지석이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는 점차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맛이 갔다고 표현하며 웃는 약혼녀의 목소리를 듣는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녹음이 끝나고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한약 파우치를 지석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네 엄마를 진짜 바보로 만들려고 매일같이 먹인 약이다. 제 말에 지석이는 파우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약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성분 분석은 직접 해보렴. 그리고 똑똑히 봐. 엄마가 지금부터 저 교활한 여우 같은 년을 어떻게 잡는지. 너는 옆에서 엄마를 도와줘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게다.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지석이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로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증거물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통쾌한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석의 약국, 그 작은 상담실에 내려앉았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아들은, 제 하나뿐인 아들은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로 테이블 위의 증거물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존경하는 어미가 그 거짓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진실은 젊은 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 위로가 아니라 배신감을 오롯이 곱씹고 그 슬픔을 날카로운 분노로 벼려낼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하얗게 질려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새끼인데 저런 끔찍한 일을 겪게 했다는 생각에 어미로서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고도희와 그 배후에 있는 실장이라는 놈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수백 가지의 복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지웠습니다. 연락이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로부터 꼬박 사흘이 지난 늦은 밤이었어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고요함 아래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나왔어. 결과. 그래. 제 대답 역시 짧고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죠. 엄마 말이 맞았어. 이건 보약 같은 게 아니었어. 사람의 정신을 아주 서서히 갉아먹는 끔찍한 물건이었어. 지석이는 그 사흘간의 행적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제가 약국을 다녀간 직후 아들은 곧바로 국내 최고의 성분 분석 연구소를 운영하는 대학 선배를 찾아갔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밤늦은 시간에 약국 문을 닫고 직접 차를 몰아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배에게 거래처에서 새로 취급하려는 건강보조식품인데 일부 사용자가 인지 능력 저하를 호소해서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가장 정밀하게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둘러댔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먹던 것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선배는 대수롭지 않게 시료를 받아들고는 분석에 들어갔고 아들은 연구소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결과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틀 뒤 그 선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지석아, 너 이거 당장 이리 와봐.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너한테 들어갔어? 한달음에 달려간 아들에게 선배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국내에서는 재배는커녕 유통 자체가 금지된 외국의 특정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의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식물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성분은 아주 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과 신경교란을 일으키는데 특히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사람을 서서히 바보로 만드는 정신 파괴초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건 식품이나 보약의 영역이 아니야. 명백한 범죄에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이걸 유통시킨 게 분명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이야라며 아들의 등을 떠밀었다고 합니다. 엄마 고도희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지석이는 끝내 말을 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가 갈리는 소리가 서걱, 서걱 하고 들려왔어요.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연민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타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복수심 뿐이었어요. 울지 마라, 내 아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차분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악독한 것들이야. 네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네 인생과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그년들을 모조리 잡아넣을 수 있어. 지금부터 엄마가 하자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겠냐? 수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엄마. 뭐든지 할게. 엄마가 시키는 거라면 그게 뭐든지 간에 전부 다 할 거야. 좋아. 그럼 잘 들어라. 너는 지금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전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약혼자 연기를 하는 거야. 당장 내일 아침에 고도희에게 전화해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보고 싶다고 해. 그리고 저녁에 아주 비싸고 근사한 한정식 집으로 그년을 불러내. 엄마를 모시고 우리 결혼 문제랑 엄마 집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 짓고 싶다고. 우리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바람을 있는 대로 잔뜩 집어넣어. 알았어, 엄마. 그대로 할게. 그 저녁 식사가 바로 그년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참한 마지막 만찬이 될 게다. 전화를 끄는 저는 곧바로 의리의 동지인 박 사장에게 연락해 모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박 사장은 제 계획을 전해 듣더니 옳거니. 역시 우리 언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 분이 풀리지. 라며 제 등짝을 쳤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저희 집 식탁에 마주 앉아 다가올 결전의 날을 위한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미리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 형사와 말을 맞춰 식당 주변의 수사 인력을 대기시키는 것부터 식당의 구조와 동선을 파악해 도희가 도망칠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것까지. 우리의 계획은 한편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을 기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지석이가 고도희에게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능청스럽게 연기를 해냈습니다. 도희야, 잘 잤어? 아침부터 우리 도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았지? 내가 우리 도희 제일 좋아하는 한정식 집, 가장 좋은 방으로 예약해놨어. 오늘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모든 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우리 둘만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잖아. 사랑에 푹 빠진 남자의 달콤한 속삭임. 그 완벽한 연기에 저조차도 잠시나마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고도희는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럼. 지석씨, 나도 오늘만 기다렸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하고 갈게. 기대해. 라며 제잘거렸습니다. 화려한 만찬이 차려진 단두대 위로 제 발로 신나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약속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품 있고 값비싸 보이는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동네 시장의 생선 장수 서민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가족과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적장에 목을 베러가는 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 집의 가장 안쪽에 있는 별실에 들어서자 먼저 도착한 아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아들의 얼굴에는 비장 한마저 감돌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가올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잠시 후 별실의 문이 스르륵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고도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개선 행진을 하는 여왕처럼 거만하고 화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우세요?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우세요. 좋은 날이라 그런가 봐요. 그렇죠, 지석씨? 지석이는 표정 없는 얼굴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상에 오르고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고도희는 혼자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강남의 어느 동네가 살기 좋은지, 자기는 어떤 브랜드의 가구를 드리고 싶은지, 그리고 저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어떤 요양시설을 알아보았는지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제 집과 재산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음식을 씹으며 그녀의 마지막 독백을 차가운 심장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음식이 물러가고 차가 나올 무렵 고도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아한 손짓으로 악어 가죽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쁘게 포장된 한약 상자와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정중하게 내려놓았죠. 어머님, 이건 요즘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더 좋은 걸로 지어온 거예요. 약효가 훨씬 빠를 거예요.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녀는 제 앞에 놓인 이제는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그 한약 상자를 가리키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부드럽게 밀더군요. 그리고 이건 지석 씨와 제가 어머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여기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이제 어머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골치 아픈 집이며 세금 문제 전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고 어머님께는 매달 부족하지 않게 용돈을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저 저희 효도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약탈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럽처럼 끈적하고 달콤했지만 그 눈동자 안에서는 먹잇감을 집어삼키기 직전의 이무기처럼 시커멓고 탐욕스러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무르익은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는 글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이 집을, 제 삶의 모든 역사를 종이 한 장으로 넘기라는 저 오만한 요구에 실소가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방 안에는 오직 저와 지석이, 그리고 고도의 이렇게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맴도는 것 같았죠. 저는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도이가 내민 새 한약 상자에서 파우치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에 부치는 노인처럼 포장지 귀퉁이를 겨우겨우 찢는 연기를 했어요. 제 처절한 연기를 지켜보는 고도희의 얼굴에는 드디어 기나긴 작업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어리석은 노인을 제 손안에 넣었다는 노골적인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제 쪽으로 바싹 당겨 앉으며 거의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네, 어머님. 그거 먼저 한 모금 쭉 들이키시고 기운부터 차리셔야죠. 도장 찍으시려면 팔에 힘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호호. 그 경박한 웃음소리에 제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파우치 끝을 마치 정말로 마실 것처럼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고도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테이블 아래에서 제 신호를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아들 지석이가 마치 땅을 박차고 솟구치는 한 마리 표범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지석이의 손이 육중한 원목 테이블을 내리치자 그 위에 있던 그릇과 찻잔들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어요. 엄마, 그거 당장 뱉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믿었던 연인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한데 뒤섞여 폭발하는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지석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제 손에 들려있던 한약 파우치를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시커멓고 역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가 비싼 대리석 바닥 위로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흉측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으로도 분노가 풀리지 않았는지 지석이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임 계약서를 사납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원수의 목을 비틀듯 그 서류 뭉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려버렸죠.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치 한겨울의 눈보라처럼 방 안을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고도희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밥 먹던 숟가락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화사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새하얀 분을 칠한 석고상처럼 그녀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도 담아내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지석 씨, 갑자기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도희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석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경멸과 증오를 담은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포효했습니다. 너 이 더럽고 추악한 악마 같은 년. 어디서 감히 신성한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짓을 해. 네가 지금까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정말 눈뜬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지석이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누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말했죠. 네, 지금입니다. 계획대로 들어오세요. 그것은 우리가 미리 짜놓은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고도희의 얼굴이 경악을 넘어 칠흑 같은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다급하게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동화줄은 저였던 셈이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오해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석 씨가 저한테 이래요. 네. 어머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애처롭게 매달리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인 그녀를 저는 제 평생 지어본 적 없는 가장 차갑고 무거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냐고? 넌 죄 없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으려 했어. 내 아들의 순정을 짓밟고 내 기억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통째로 삼키려고 했잖아. 그것이 바로 네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제 선고와도 같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별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건장한 경찰 2명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는 걱정과 결의에 찬 얼굴의 박 사장이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경찰 중 계급이 높아 보이는 한 명이 방 안을 훑어보더니 고도희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고도혜 씨 맞으십니까? 네. 네, 맞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고도희의 2 다리가 마침내 힘을 잃고 풀썩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기상해.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실장님, 구해주세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배후인 공범의 이름을 다급하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와 박 사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죠. 걸려들었다.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가녀린 양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모든 것을 끝장내는 그 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하게 웃던 여왕은 이제 머리를 풀어헤친 채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을 나설 때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일제히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시선이야말로 그녀가 앞으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죗값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고도희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특기인 눈물 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지석 씨와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시기한 누군가의 끔찍한 모함이라고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죠.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성에 갇혀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독백은 우리가 차례로 내놓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처참하고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김 형사님의 허락을 받고 테이블 위에 제가 설치했던 그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석이는 그 옆에 국내 최고 권위의 연구소에서 발급받은 공식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를 펼쳐놓았죠. 이 녹음 파일에는 피의자 고도혜 씨가 자신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실장이라는 인물과 통화하며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두고 완전히 맛이 갔다고 비웃고 조롱하며 재산을 빼앗을 구체적인 계획을 의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석이의 얼음장 같은 설명에 이어 제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고도희의 그 교활하고 경박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그녀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피의자 고도혜 씨가 보약이라는 명목으로 저희 어머니께 지속적으로 건넨 정체불명의 혼합물에서 검출된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기에는 시중 유통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복용자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심각한 인지 능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공식 소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 형사님은 보고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도희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선량한 천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악의와 증오로 가득 찬 본 모습이 마침내 드러났어요. 그녀는 분노로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로 저와 지석이를 번갈아 노려보며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 같은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서민숙, 유지석, 니들.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니들 둘 다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니들을 전부.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자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고도희는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안에 갇혔지만 독이 오른 살모사처럼 씩씩거리며 끝까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그 실장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마치 꿀이라도 먹은 벙어리처럼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죠. 경찰도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이 사건이 고도희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대로 꼬리를 자르고 몸통은 살려두라는 말인가요? 저 악랄한 범죄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서민숙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던 저는 문득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고도희가 자랑했던 그 신혼집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투성이었던 그 아이의 말들 중에 어쩌면 그 오피스텔의 주소만큼은 진실의 한 조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범인들은 종종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기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지석이와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저를 괴롭혔던 그 예감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김 형사님께 털어놓았죠. 형사님, 고도희가 저와 지석이에게 자신들의 신혼집이라며 알려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의 느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실장이라는 놈이 모든 증거를 파쇄기에 갈아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재감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제 60평생의 감이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라고 제 등짝을 떠밀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제 확신에 찬 눈빛과 논리정연한 추론을 들은 김 형사님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허탕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옆에 있던 지석이가 힘을 보탰습니다. 형사님,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가장 대담하고 허를 찌르는 선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의심받지 않을 장소, 바로 신혼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증거를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들의 이성적인 분석과 저의 직관적인 확신이 더해지자 김 형사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즉시 법원에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사이버 수사팀과 포렌식 팀까지 대동해서 현장을 덮치겠습니다. 김 형사님의 결단은 신속했습니다. 저와 지석이는 수사관들과 함께 경찰차에 동승해 그 문제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예감이 틀리지 않기를, 저 악의 소굴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말이죠. 오피스텔에 도착한 경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첨단 장비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경찰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의 축소판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은 사랑이 넘치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의 심장부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작전 사령부였습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각종 사무집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와 서버, 위조 신분증과 인감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최신형 프린터와 스캐너, 그리고 이미 작동을 멈춘 대용량 문서 파쇄기까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그들의 가족 관계와 재산 상태를 분석한 복잡한 마인드맵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피를 가장 차갑게 식게 만들고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든 것은 다른 한쪽 벽면을 마치 전리품처럼 도배하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자식의 졸업식에서 혹은 손주의 돌잔치에서 찍었을 법한 인자하고 선량한 미소를 띤 그 얼굴들. 그리고 그 수십 장의 사진들 사이에 얼마 전 지석이가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라며 찍어주었던 제 사진도 보란듯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 사진 밑에는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듯 이름, 나이, 보유 부동산, 예금액, 앓고 있는 질병, 성격적 약점, 자녀와의 관계 같은 개인정보가 냉혹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진행 상황이라는 끔찍한 항목에는 1단계 감성적 접근 및 신뢰 형성 완료, 2단계 맞춤형 혼합물 투여 시작 3단계. 심리적 고립 및 자산 이전 준비 같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행위의 과정들이 단계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 밑에는 이미 완료라는 섬뜩한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기도 했죠. 그분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소리 없는 절규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는 마치 한약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온갖 종류의 약재들이 담긴 유리병들과 그것들을 갈고 섞는 정밀 저울과 분쇄기, 그리고 정체불명의 액체를 파우치에 담아 밀봉하는 포장 기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약점에 맞춰 기억력을 저하시키거나 특정 질병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혹은 심각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맞춤형 혼합물을 직접 제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마음을 파고들어 영혼까지 약탈하는 현대판 악마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증거물을 살피던 지석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발견한 것은 두꺼운 가죽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이 사기단이 지난 5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기록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피해자의 이름, 가로챈 부동산의 주소와 시세, 빼돌린 예금 액수까지. 피해액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백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운 좋게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온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경찰들이 현장의 증거들을 확보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멍하니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장 안쪽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한 대의 모니터가 아직 꺼지지 않고 희미한 파란색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안에 굳건한 직감이 다시 한번 저곳에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남아있다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컴퓨터로 다가가 막 증거물 수집을 시작하려던 사이버 수사팀 요원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잠시 봐주시겠어요? 아직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어요. 담당 요원이 제 말에 마우스를 살짝 흔들자 화면 보호기가 사라지고 로그인 암호를 묻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직 닫히지 않은 메신저 창의 일부가 보였어요. 저희가 들이닥쳤을 때 실장이라는 자가 누군가와 막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던 겁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몇 가지 장비를 연결하더니 이내 암호를 우회하고 바탕화면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한가운데에는 도희와 실장의 대화창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에 대한 범죄 계획이 마치 사업 계획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성분을 어떤 농도로 섞어 투여할지, 아들 지석이의 심리를 어떻게 파고들어 어머니와 이간질하고 고립시킬지, 위임 계약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최적의 타이밍과 상황은 언제인지, 그리고 제 집을 손에 넣은 뒤에는 어떤 부동산 업자를 통해 즉시 처분하고 저를 연고가 없는 시골의 값싼 요양원으로 보내 망상에 사로잡힌 노인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대화창에 남아있는 실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처리 깔끔하게 하고 와. 다음 타겟 자료 넘겨줄 테니. 이번 거는 아주 돈 많은 독거노인이라 작업하기 훨씬 수월할 거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통쾌한 증거는 그 대화창에 첨부되어 있던 하나의 파일이었습니다. 포렌식 요원이 수많은 네티즌들의 염원을 담아 그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는 비상 연락망 및 계좌 정보라는 소름 끼치는 제목의 엑셀 시트가 나타났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이 사기단의 총책인 실장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 은신처 주소부터 시작해서 행동대원, 바람잡이,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변호사, 대포통장 공급책, 그리고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자금책까지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조직원 전원의 신상 정보와 역할, 그리고 범죄 수익금을 나누는 데 사용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그 거대한 악의 연대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김 형사님을 돌아보며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 인간 말종들, 그 뿌리까지 남김없이 다 뽑아버릴 수 있겠네요. 고도희의 뻔뻔한 연극이 막을 내리고 그 배후에 있던 거대한 악의 조직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조직원 명단 및 계좌라는 제목의 그 파일은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통째로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제초제나 다름없었죠. 김 형사님과 수사팀은 그날 이후로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파일에 적힌 인물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박 사장과 함께 경찰서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제가 도울 일이 없는지 살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 형사님은 저희를 따로 불러 사기단의 총책인 그 실장이라는 자의 은신처를 파악했다며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그의 본명은 최철민.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과거에도 여러 건의 사기 행각으로 전과가 있는 그야말로 이 바닥의 잔뼈가 굵은 전문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사망에 올랐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기쳐서 빼앗은 다른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밴 돈으로 말이죠. 저는 그날의 체포 작전을 마치 영화를 보듯 김 형사님의 설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최철민의 펜트하우스를 완벽하게 포위했다고 해요.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경찰은 지체 없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거실은 온통 값비싼 대리석과 명품 가구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집의 주인인 최철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집안을 수색하던 중 안방 화장실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철민이 잠옷 바람으로 변기 앞에 쭈그려 앉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변기에 넣고 필사적으로 물을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흉악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찌나 비굴하고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내 변호사 불러.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대포폰과 차명 계좌 통장들, 그리고 아직 파쇄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의 서류들 앞에서 그의 모든 저항은 부질없는 발악이 되고 말았죠. 최철민의 체포를 신호탄으로 경찰은 조직원 명단에 있던 공범들을 하나둘씩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는 바람잡이 역할부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계약서를 작성해 준 법무사, 그리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준 자금채까지.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악의 고리들이 마침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석이와 함께 저희 집 거실에 앉아 9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저희가 그토록 익숙하게 보아왔던 고도희와 처음 보는 최철민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란히 등장했어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노인들의 효심을 악용해 접근한 뒤 정체불명의 혼합물을 보약으로 속여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후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로챈 일명 효심 착취 부동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뉴스에서는 이들의 범죄 수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일들이, 그리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기막힌 사연들이 전파를 타고 온 나라에 알려졌어요. 저는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복수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뉴스가 나간 뒤 저희 집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시장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소식을 들은 친척들과 옛 친구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장하다 서여사, 정말 통쾌하다 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전화들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뉴스에 나온 사기단의 수법이 자신들이 겪은 것과 똑같다며 불먹이는 다른 피해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지석이와 박 사장의 도움을 받아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수소문 끝에 피해자 20분 정도와 연락이 닿았고 동네 주민센터의 작은 회의실을 빌려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자식처럼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과 그런 사기를 당할 만큼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자책감이 그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는 죽은 아내가 손수 심은 감나무가 있는 시골집을 통째로 빼앗겼다며 땅을 치고 우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며느리 말만 믿고 아파트를 넘겼는데 지금은 자식들조차 엄마가 정신없어서 그런 걸 누굴 탓하냐며 외면하는 통에 갈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의 기막힌 사연을 들으며 회의실은 이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마음을 준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는 그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린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패배자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 저놈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인생까지도요. 제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눈에 희미한 희망과 투지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이 보였어요. 저희는 그날 정의를 찾는 어르신 모임이라는 이름의 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고 제가 그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고도희와 최철민을 비롯한 사기단 일당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로서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정 안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고도희와 최철민이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님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고도희를 향해 말했어요. 고도희, 너는 내게 보약을 준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내 몸을 망치고 내 정신을 훔쳐가는 독이었어. 너는 내게 딸이 되어준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내 아들을 속이고 내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짓이었어. 너는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나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속셈이었어. 너는 인간의 가장 선한 마음, 효심과 신뢰를 이용해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판장님께 너와 네 공범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한다. 그것이 너희 같은 악마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제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지석이가 증인석에 올라 전문가로서 그들이 사용한 해로운 성분의 위험성과 범죄의 치밀함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언했죠. 우리의 증언과 산더미처럼 쌓인 물적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주범 최철민에게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고도희에게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모두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고도희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피해자 어르신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나긴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세상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악인들은 차가운 쇠창살 뒤로 사라졌고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을 길도 열렸죠. 세상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풀어야 할 가장 무겁고 아픈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지석이의 문제였어요.
아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로 제 앞에서는 일부러 더 밝게 웃고 더 살갑게 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미잖아요. 아들의 그 애처로운 노력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혼자 있을 때면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가 우리 현대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눈과 귀가 멀어 제 어미를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처럼 아들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거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어요. 조심스럽게 나가보니 아들이 캄캄한 거실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넓고 든든했던 어깨가 어찌나 위태롭게 떨리고 있던지 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맞은편에 앉았죠. 저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들은 수만 가지의 말들을 삼키고 또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지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털썩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 이마를 박을 기세였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엄마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엄마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 욕심 때문에 엄마를 의심하고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어. 도희 그년이 엄마 가스 불 켜놨다고 거짓말했을 때 나는 확인도 안 해보고 엄마한테 화부터 냈어. 엄마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을 때 나는 엄마를 걱정하기보다 엄마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의심부터 했어. 내가 엄마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어. 지석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미안함을 넘어선 깊은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뜨겁고 진한 눈물이 제 무릎 위로 뚝뚝 떨어져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죄책감과 응어리를 남김없이 다 토해낼 때까지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이 겨우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두 손으로 아들의 젖은 얼굴을 들어올려 제 눈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지석아, 고개 들어. 똑바로 엄마 눈 봐. 물론 너한테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너는 분명 어리석었고 엄마를 아프게 했다. 엄마도 그때는 너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야. 하지만 지석아, 한번 생각해 보렴. 세상에 사랑이라는 그 지독한 감정 앞에서 100% 이성적이고 현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네 아빠도 젊었을 적에 중마고우라고 믿었던 친구놈한테 사기당해서 이 집 날릴 뻔한 적이 있었어. 그때 네 아빠도 너처럼 몇 날 며칠을 술만 마시고 자책하며 폐인처럼 지냈단다. 사람을 믿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야. 죄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그 악마 같은 연놈들에게 있는 거지. 제 말에 아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아까와는 다른 차가운 자책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네가 엄마를 생각하는 그 지극한 효심을 이용한 거야.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네 그 순수한 소망을 더러운 돈벌이에 이용한 것뿐이라고. 그러니 모든 걸 네 탓으로만 돌리지 마라.
너도 그 악랄한 사기극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니까. 상처 입은 피해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이겨냈다는 사실이야. 너와 내가 다시 힘을 합쳐서 저 악마 같은 것들을 우리 손으로 붙잡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잖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통쾌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하고 이불 그만 차고 훌훌 털고 일어나. 너는 네 자리에서 최고의 약사가 되고 엄마는 내 자리에서 최고의 생선 장수가 되고 그렇게 다시 우리 삶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내 아들.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본 아들 지석이의 얼굴은 지난 몇 달간 저를 괴롭혔던 그늘 한 점 없이 아주 오랜만에 보는 청년의 맑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또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전쟁터이자 삶의 터전이며 제 인생 그 자체인 시끌벅적한 시장으로요. 아침 일찍 좌판을 펴고 그날 들어온 싱싱한 생선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 가게 박 사장이 달려와 제 등짝을 후려쳤어요. 아이고, 우리 서 여사. 영웅의 귀환이네. 언니, 어제 뉴스 봤어? 언니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오늘 언니 생선은 내가 다 팔아줄게. 박 사장의 호들갑을 시작으로 시장 상인들이 모두 제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최 씨는 마른 오징어 한 축을 내밀었고 떡집 김 여사는 아침에 갓 찐 시루떡이라며 한 접시를 놓고 갔어요.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고생했다며 장하다며 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선을 사러 왔다가도 뉴스에서 봤다며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속 시원했어요. 라며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 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제 손에 바카스 한 병을 쥐어주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 여자들의 희망이십니다. 라며 응원해주기도 했죠. 저는 다시 손님들과 값을 흥정하고 펄떡이는 생선의 비늘을 벗겨내며 땀 흘리는 제 일상이 그리고 이 정 많은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편 제가 만든 정의를 찾는 어르신 모임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석이의 도움을 받아 실력 있고 의협심 강한 인권 변호사님을 구해 법률 자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기단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미 그놈들이 돈을 다 빼돌리고 감옥에 갔을 텐데 우리가 소송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비관적인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회의실에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송을 하는 게 꼭 돈 몇 푼 되찾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없고 만만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남의 인생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걸, 이 나라의 법으로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설령 우리가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는 기록을 정의가 승리했다는 역사를 남겨야만 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에서 다시금 투지가 불타올랐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열기도 했죠.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서 더 큰 힘과 위로, 그리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롭고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싸우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든든한 동지이자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제 가게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서로의 팔짱을 낀 채 다가오는 중년 부부. 바로 고도희의 부모였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어요. 그들은 제 좌판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내 시장 바닥의 흙탕물 위로 털썩 하고 무릎을 꿇더군요. 사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저희 딸년이 사장님과 다른 분들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제 앞에서 소리내어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사과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딸이 저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다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물에 주변 상인들 중 일부는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도희의 어머니가 제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 딸애가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딸아이를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시장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두 분의 그 더러운 눈물이 제가 신성하게 일하는 이 가게 앞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 싸늘한 말에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따님이 뭘 모르고 한 짓이라고요?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해로운 것을 구해다 몇 달씩이나 제 어미에게 먹이고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게 철없는 아이가 할 짓입니까? 그리고 선처라고요? 그 말은 저한테 할 말이 아니라 당신들 딸 때문에 평생을 모은 집을 잃고 자식들에게까지 외면당한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기 저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분들 앞에서나 할 소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당신들 딸에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를 찾아올 게 아니라 그 피해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며 무릎 꿇고 평생을 속죄하며 사세요. 당신들 딸이 빼앗은 그분들의 돈을 대신 갚든 그분들의 여생을 책임지든 어떻게든 그분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 와서 가짜는 동정심을 구걸하며 내 소중한 장사 시간을 뺏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를 겁니다. 제 단호한 일갈에 고도희의 부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그들의 뒷모습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저와 제 소중한 동지들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그날까지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이죠. 그 끔찍했던 사건이 있고 나서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정의를 찾는 어르신 모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기단이 빼앗아갔던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도 있었고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발로 뛰고 끈질기게 싸워 결국엔 대부분의 권리를 되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어르신들은 웃음과 활기를 되찾았고 저와 지석이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보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투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 집으로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바로 저희 정의를 찾는 어르신 모임 회원분들과 그동안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박 사장,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제 평생의 보금자리인 이 집이 그날만큼은 슬픔과 분노의 장소가 아닌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구해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과 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지석이는 엄마 무슨 잔칫날이야?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했어? 라며 혀를 내둘렀죠. 저는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잔칫날 맞지?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난 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약속된 주말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밝고 건강한 얼굴이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집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되찾은 시골집 감나무에서 직접 따온 감이라며 한 상자를 내미셨고 다른 할머니는 손수 짰다며 제게 고운 목도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저희는 더 이상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피보다 진한 전우애로 뭉친 새로운 가족이었죠. 한참 동안 즐거운 식사와 이야기가 오고 간 뒤 저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밤새 뭉근하게 끓여낸 커다란 솥을 들고 나왔어요. 뚜껑을 열자 구수하고 향긋한 기운이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자자 여러분. 이제 식사들은 다 하셨으니 제가 특별히 준비한 차 한 잔씩들 하세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인삼, 대추, 황기 등 몸에 좋은 국산 약재들을 듬뿍 넣고 정성으로 달여낸 진짜 보약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찻잔 하나하나에 그 따뜻한 차를 담아 어르신들께 먼저 대접했어요. 아이고, 서 대표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강을 하네. 이거 마시면 10년은 더 젊어지겠어. 어르신들은 모두 기분 좋게 차를 마시며 덕담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석이에게 찻잔을 내밀었어요. 아들은 그 찻잔을 받아들고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정말 믿고 마셔도 되는 거죠? 아들의 농담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활짝 웃으며 아들에게 대답해 주었죠. 그럼. 이 차에는 나쁜 생각이나 욕심, 거짓말 같은 건 티끌만큼도 안 들어갔어. 대신 내 아들과 내 소중한 이웃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라는 내 정성과 사랑만 듬뿍 넣고 달인 거란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귀한 엄마표 보약이야. 지석이는 고맙습니다. 엄마라고 말하며 그 차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날 파티에는 조금 특별한 손님도 와 있었어요. 저희 소송을 도와주었던 변호사님의 조카인데 로스쿨을 다니며 저희 모임의 법률 서류 정리를 도와주었던 아주 똑똑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였죠. 저는 파티가 끝날 무렵 그 아가씨와 지석이가 베란다에서 나란히 서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맑게 웃고 있었어요. 지독한 상처를 입었던 제 아들에게도 어쩌면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지석이와 함께 뒷정리를 마친 뒤 저는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고도희가 낡고 촌스럽다며 버리라고 했던 지석이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바로 그 소파였죠.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제게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온기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추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1년간의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어요.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하죠. 저는 그 지독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제 안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강인함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비싼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도요.